휴머노이드 로봇 많이 보셨어요? 전부 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있어요. 살랑살랑살랑 흔들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 사람처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쉽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My precious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죠. 이 골룸은요,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이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의 비밀을 오늘 강연자께서 여러분들께 밝혀드릴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이재희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막 굉장히 재밌는 얘기처럼 막 애니메이션 얘기하고 골룸 얘기하고 그랬는데 막상 교수님께서 오늘 해주실 얘기는 인체운동학이라는 왠지 들으면 잠이 올 것 같은 제목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영화를 제작한 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사람이 뛰고 걷고 균형을 유지하고 춤추고 운동하는 모든 그 과정들이 일어나는 어떻게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런 거는 몸치만 아니면 잘 움직여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듣죠? 사람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리적인 요소들, 무게, 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생리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뼈, 근육, 신경, 힘줄 이런 것들도 우리의 몸의 움직임을 결정하죠.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문화적인 요소, 내가 지금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은 훨씬 활발하게 움직일 거고 기분이 안 좋으면 훨씬 더 수그러진 채로 움직이겠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체 운동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갓 돌이 된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걸음마를 하는 아이는 과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걷는 방법을 알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걷는 방법을 배운 걸까요? 만약에 알고 태어났다면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몸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배운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원래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걷는 걸 보고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동물의 경우에는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습니다.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에서 사슴이 출산하는 과정들을 보시면은 아기 사슴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질문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어떤 원리가 존재해서 그 원리가 사람의 움직임을 모두 다 결정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원리라는 거는 수식일 수도 있고 어떤 규칙일 수도 있고 어떤 저처럼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는 절차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간결하게 쓰여질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 바로 원리죠. 예를 들면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 F=ma가 있으면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틀림없이 사람의 움직임 중에 어떤 일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의 원리죠.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최적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란 원래 게으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목표가 생기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힘만을 쓰든지 최소한의 노력만을 기울이든지 혹은 최소한의 칼로리만을 소모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의 움직임을 설명해주는 원리입니다. 이런 것 외에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람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방법은 사람은 그렇게 복잡한 걸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은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을 따라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는 다만 자기 아빠가 걷는 걸 바라보고서는 아, 내가 발을 이렇게 옮겨서 하면은 서서 걸을 수 있구나 라고 그냥 깨달는다는 거죠. 어느 게 사실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반쯤은 이쪽이 반쯤은 저쪽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거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에 근간한 방법이든 혹은 관찰에 근간한 방법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그걸 한번 가져오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속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들 혹은 영화 속에서 보는 골룸과 같은 캐릭터들을 그런 방법에 의지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원리에 근간한 방법들이 기본적인 그 과학의 역사 속에서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근래에는 이 관찰에 기반한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관찰에 기반한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모션 캡처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다가 마커를 부착하고 그다음 이런 스테이지 위에서 뭔가 춤을 추고 움직이고 하면은 그게 컴퓨터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런 움직임 데이터를 가지고 캐릭터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했던 연구는 이 두 가지 관찰에 기반한 방법과 원리에 기반한 방법들이 어떻게 잘 융합돼서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몇 가지 배운 것들이 있죠. 두 가지를 합쳤을 때 합치는 방법들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관찰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원리를 유추해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리가 내가 찾아낸 이 관찰한 데이터를 조정하고 만들어내는데 뭔가 다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그젬플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제어기 설계에 대한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많이 보셨어요? 과학관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죠. 그러면 그 로봇이 어떻게 걷습니까?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모든 로봇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과학관에서 보신 로봇은 전부 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요. 모든 로봇이 다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로봇들이 그 안에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제어기를 만들고 그 알고리즘으로 다 똑같이 구성해서 만들어둔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말고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걸음걸이를 과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컴퓨터로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걸 가지고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죠.
왼쪽에 보시는 것은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모션 캡처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재현한 것이에요. 여기선 보면은 전형적인 로봇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하고 상당히 흡사한 종류의 움직임, 굉장히 다양하고 서로 다른 스타일의 걸음걸이들을 컴퓨터로 재현해내고 싶어 하죠. 조금 더 복잡한 것으로 가면은 저희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복잡했던 예는 이런 건데요. 뱅글뱅글뱅글 도는 저런 걸음걸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행동을 하죠. 이런 제어기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그젬플은 양쪽이 다 똑같은 조건인데 왼쪽에 보시는 거는 한쪽 다리에다가만 추를 달았어요. 처음엔 5kg, 그 다음에 10kg, 그 다음 15kg, 넘어질 때까지. 점점 무거워지면 다리를 쩔뚝 절다가 결국 어느 정도까지 가고 나면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죠. 여러분들은 몇 킬로나 버틸 수 있으세요? 또 똑같은 제어기를 가지고 사람의 키를 훨씬 작은 사람을 조정할 수도 있고, 혹은 키는 작은데 뚱뚱한 사람을 조정할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 만들어진 제어기를 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비단 사람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구아나인데요. 생후 2개월 정도 된 아주 착한 이구아나입니다.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데 게을러서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극을 해줘야 되죠. 어느 날 한번 햄스터를 그 안에 던져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게으르던 햄스터가 번개같이 뛰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시도를 했더니 거꾸로 이구아나가 햄스터를 공격해서 쫓아내버립니다. 하여간 이런 식의 과정들을 모션 캡처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로부터 뭘 만들어낼 수 있냐 하면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되는, 하지만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기어갈 수 있는 가상의 이구아나를 컴퓨터 속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처음 보여드렸던 그 두 발로 걷는 사람을 조종하는 문제는 꽤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오픈 프로블럼, 그러니까 미해결 난제로 알려져 있던 문제입니다. 거의 30년 동안 학계에서 잘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문제인데 불과 7년 전에 비로소 우리 연구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던 미해결 난제를 찾아낸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죠. 그걸 왜 풀 수 있었는지, 그 전에는 왜 풀 수 없었고 그 이후에는 왜 풀 수 있게 됐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람이 그 원래 로봇을 컨트롤하는 그 방법들은 굉장히 단순화된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다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된 모델을 가지고 하면은 간단한 수식으로 균형을 잡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복잡해져서 좀 더 사실적인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면은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거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모션 캡처 데이터 속에는 굉장히 사실적인 움직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움직임 속에는 이미 그 걸음걸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많은 비밀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걸음걸이가 더 사실적이 됐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비슷한 과정들을 하늘을 나는 새를 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비둘기인데요. 마법사들이 마술을 부릴 때 쓰는 그런 비둘기예요. 이 비둘기 위에다가 지금은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조그마한 마커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모션 캡처를 하는 과정을 통하면은 이 새의 뼈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새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저 새의 깃털을 잘 보시면은 깃털이
회초리처럼 잘 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 주목하실 거는 새의 깃털들이 날개짓을 아래로 할 때는 전부 다 닫혀져서 평평한 막을 형성하는데, 반대로 새를 날개짓이 위로 갈 때는 전부 다 깃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날개짓을 아래로 할 때는 몸을 받쳐주고, 올라갈 때는 최소한의 그 영향만을 가지고도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컴퓨터로 잘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이걸 가지고 하늘을 나는 새를 위한 제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새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되는 공기역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기를 밀어내고 있는지를 모두 다 계산하고 있고, 저 새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고 위아래로 방향을 조절해가면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새한테서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빼버리면은 날개짓을 불과 한두 번 하기도 전에 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찰한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 혹은 동물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데 꼭 필요한 제어기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더 가고 있는 것은 이런 인체 운동학의 연구 결과를 의료 분야에도 활용해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비디오에서는 모든 사람의 골격과 근육들을 다 하체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병증으로 인해서 특정한 군의 근육들, 지금 보시는 거는 주로 그 엉덩이 부분에 있는 왼쪽 편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이런 특정 근육들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걸음걸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흔히 의사들 사이에서는 와들링 게이트 혹은 트렌들랜버그 게이트라고 불리는 특정한 종류의 걸음걸이들인데, 이런 걸음걸이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실제로 그 특정 부분의 근육의 힘을 약하게 주면은 재현된다는 것이죠. 또 비슷한 방식으로 조금 더 가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는 비디오에서는 그 오른쪽 발목에 발목을 피는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에요. 플랜타 플렉서라고 부르는데, 이 근육들이 힘이 약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는지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보면은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걷게 되죠. 또 다른 방식으로 다리를 저는 예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 관절마다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디딜 때 가능하면 살살 디디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소한도의 압력만을 받아야지 내가 통증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면은 또 역시 똑같이 걸음을 절게 되는데, 다리를 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이 인체 운동학의 기술이 새로운 의료 분야에 적용돼서 새로운 환자가 병원을 찾아오면은 그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한 데이터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어떤 그 병증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에서 인체 운동학의 몇 가지 그 응용 방안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 때도, 혹은 병원에서의 의료 분야에서 진단이나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도, 혹은 인간형의 로봇을 만들 때도, 그 밖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 인체 운동학의 연구 결과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예가 사람에 있어서의 운동의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의 관찰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궁극적으로 바라기는 어떤 궁극의 원리가 하나 존재해서 이 하나의 궁극의 원리가 사람의 움직임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하나의 원리는 사람의 움직임 중에 아주 특정한 부분만을 설명해줘요. 또 다른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가,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하면 또 다른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 많은 복잡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연구를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와 이 원리들을 잘 결합해서 사용함으로써
더 좋은 방법들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희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왜 로봇 댄스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하면서 약간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는데 앞으로는 사라지겠어요. 로봇이 인간과 똑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표 중에 하나가 로봇의 그 전형적인 움직임 대신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이 등장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과 인체 운동학에 대해서 궁금한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맨 앞에 계시는 여성분께서 손을 드셨네요. 병원에서요. 온몸에 마비된 환자가 눈으로밖에 의사를 표현을 못해서 뭐 컴퓨터로 그거 눈동자 움직임을 체크를 해서 뭐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 분야 이쪽 방금 강의하신 그게 거기에도 적용이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분야는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라는 게 실제로 그 명령은 전부 우리의 두뇌로부터 내려오죠. 두뇌로부터 척추를 따라서 우리 근육들을 움직이기 위한 커맨드가 내려오면은 그것이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의 간단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도 굉장히 간단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어떤 움직임으로 가는지를 이 매핑을 찾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명령이 다시 근육들로 내려가는 이 관계를 찾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션 캡처를 할 때 몸에 그 마커라고 하는 센서 이런 걸 붙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붙이는 건지 한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면 개수도 궁금하고요. 뭐 이렇게 붙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붙이면 되는데 움직임을 아주 간단하게만 알고 싶으면은 불과 10개 이내에 마커만 붙여서도 모션 캡처를 할 수가 있고요. 더 많이 붙이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근육이 튀어나오거나 뭐 몸이 흔들흔들하거나 뱃살이 좀 있으면 배가 흔들흔들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캡처하고 싶으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개수, 예를 들면 300개 내지 400개 정도의 마커를 쓰기도 합니다. 한 사람한테요? 그렇죠. 마커로 뒤집어 쌓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입을 하고 움직였을 때 움직여지는 부분, 뭐 몸이 움직이는 것, 근육이 부풀고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캡처해낼 수 있습니다. 혹시 머리카락에도 머리카락에는 잘 안 붙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마커도 무게가 있는데 이 마커를 달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아래로 이렇게 쳐져 버리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머리카락엔 잘 안 붙입니다. 아, 그럼 털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하는 건 어려운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현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재희 교수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인간의 행동을 똑같이 모방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저하고 똑같이 말하는 로봇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 그게 바로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